안녕하세요. 방금 막 쏟아져 들어온 미국발 AI 소식들 저희가 빠르게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17일 새벽까지, 그러니까 지난 24시간 동안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들인데요. 오늘 이 정보들 속에서 어떤 흐름을 읽어야 할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그 전에 간밤 미국 시장 분위기부터 잠깐 볼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2025년 9월 16일자 로이터 보도를 보니까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 가치가 유로 대비해서 4년 만에 최저치까지 갔다고 해요. 네, 맞아요. 그 영향이 있었죠. 이런 달러 약세는 아시겠지만 기술주, AI 같은 성장주 투자 심리에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니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AI 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딱 주목한 큰 흐름이 4가지 정도 있어요. 네. 첫째는 유튜브처럼 우리가 정말 매일 쓰는 서비스 있잖아요. 여기에 생성형 AI가 생각보다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네, 그게 아주 눈에 띄는 변화죠. 둘째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SaaS라고 하죠. 여기서 AI 역량을 확보하려고 M&A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인수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죠. 셋째, AI 기술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투자. 이게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 보안 이슈도 빼놓을 수 없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미성년자 보호, 이걸 중심으로 AI 규제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규제는 항상 따라오는 이슈니까요. 이걸 뭐랄까 쉽게 비유하자면 AI가 이제 단순 실험 단계를 넘어서 우리 일상이나 업무 현장 곳곳에 실제로 자리를 잡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죠. 예전에 전기가 처음 나왔을 때처럼 집집마다 이제 AI라는 콘센트가 더 촘촘히 깔리고 기존 가전제품에 AI 모터를 달고 혹시 모를 누전 막으려고 차단기도 새로 달고 정부는 안전수칙 붙이는 그런 단계. 비유가 아주 적절한데요. 네, 딱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광고나 콘텐츠 만드는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 또 기업들 생산성 향상이랑 보안 투자 움직임, 이런 걸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소식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SaaS 분야입니다. 2025년 9월 16일자 로이터 통신 보도인데요. 워크데이 소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HR이랑 재무관리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로 유명한 워크데이가 스웨덴 AI 스타트업 사나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어요. 금액이 약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꽤 크죠? 와, 규모가 상당하네요. 네, 이 사나라는 회사가 기업 내부 데이터 가지고 지식 검색하거나 문서 요약해주고 직원 교육 자동화하는 그런 기술에 강점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업 내부 정보 활용도를 높이는 기술이군요. 그렇죠. 워크데이는 이걸로 자기들 플랫폼을 좀 더 똑똑하게 만들려는 거겠죠. 근데 인수 발표하고 나서 워크데이 주가는 1.69%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때 단기적으로는 인수비용 부담 같은 게 반영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한 건의 M&A가 아니라 더 큰 시장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어떤 흐름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들이 쓰는 업무용 소프트웨어에 AI 기능을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넣느냐, 이게 이제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사나가 가진 업무 지식 검색, 요약, 학습 자동화 기술은요, 기업 내부의 정보 활용 방식을 아예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활용 방식을 바꾼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직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새로운 업무 절차를 익힐 때 드는 시간을 확 줄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회사 내부 정보망이 그냥 자료 쌓아두는 창고 같았다면 이제는 AI가 알아서 필요한 정보 찾아주고 요약까지 해주는 지능형 비서를 하나씩 두는 셈이죠. 오, 지능형 비서라. 흥미로운데요? 근데 워크데이가 원래도 HR이나 학습 플랫폼 기능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사나의 AI 기술이 붙으면 정확히 어떤 시너지가 나는 걸까요? 그냥 기능 몇 개 추가하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단순 기능 추가 이상이에요. 워크데이 플랫폼 안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데이터랑 문서들을 사나의 AI가 이제 유기적으로 쫙 연결하고 분석해서요.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딱 맞는 정보나 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개인 맞춤형으로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에 직원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럼 관련 매뉴얼, 예전에 했던 비슷한 프로젝트 자료, 담당자 정보까지 AI가 한 번에 쓱 요약해서 자, 이거 보세요 하고 줄 수 있는 거죠. 와, 그럼 진짜 편하겠는데요? 네, 직원 온보딩이나 교육 시간 확 줄고 내부 협업 효율도 엄청 올라가겠죠. 결국 조직 전체의 지식 자산 활용도가 극대화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스템 만들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었는데
네, 그랬겠죠. 근데 이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되거나 이렇게 M&A를 통해서 비교적 빠르게 도입할 수 있게 되니까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기업들도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단계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업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죠. 확실히 매력적이네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플랫폼이죠. 유튜브입니다. 네, 유튜브. 2025년 9월 16일 블룸버그 통신 기사인데요. 유튜브가 크리에이터는 물론이고 시청자 경험까지 좋게 만드는 새로운 생성형 AI 기능들을 아주 많이 공개했어요. 어떤 기능들인가요? 뭐 영상 주제 아이디어를 추천해 주기도 하고 긴 영상을 하이라이트만 딱 뽑아서 자동으로 짧게 편집도 해주고 심지어 영상 분위기에 맞는 배경음악까지 AI가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와, 거의 뭐 알아서 다 해주네요. 그렇죠. 이러면 뭐 영상 편집 기술 없는 사람도 훨씬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인 알파벳 주가는 0.1% 소폭 하락했어요. 좀 의외죠? 네, 뭐 단기 주가야 여러 요인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기능들 자체는 정말 의미가 큽니다. 영상 만드는 과정이 사실 아이디어 구상부터 촬영, 편집, 음악 선정까지 시간과 노력이 엄청 들잖아요. 맞아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이 과정 곳곳에 AI가 끼어들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특히 아이디어 발상이나 편집 같은 약간 창의적인 영역까지 AI가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게 주목할 만합니다. 아, 창의적인 영역까지요? 네, 이건 잠재력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시도 못했던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훨씬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콘텐츠 양이 늘어나는 건 물론이고 질적인 다양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죠.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진짜 솔깃한 이야기겠네요. 편집 시간 줄여서 영상을 더 자주 올릴 수도 있고 AI 도움받아서 퀄리티도 높일 수 있을 테고요. 근데 혹시 이런 AI 기능들이 오히려 컨텐츠를 다 비슷비슷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다들 AI가 추천해주는 아이디어나 편집 스타일 따라하게 되진 않을까? 뭐 그런 걱정도 드는데요. 그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우려입니다. 기술이라는 게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어떤 창의성의 틀을 좀 제한할 수도 있다는 양면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유튜브 같은 플랫폼 입장에서는 일단 AI 도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컨텐츠를 만들고 소비하는 게 최우선 목표일 겁니다. 왜냐하면 컨텐츠 양이 늘면 당연히 시청자들이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물게 되고 이건 곧 더 많은 광고 노출 기회로 이어지거든요. 아, 결국 광고 수익 때문이군요. 네. 거기다 AI가 영상 내용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시청자 관심사에 더 정확하게 맞는 광고를 딱 보여줘서 광고 효율 자체를 높일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광고 단가가 오르거나 아니면 광고를 실을 수 있는 공간, 즉 인벤토리 자체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은 강력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글 클라우드, 자체 AI 모델, 제미나이 같은 거, 그리고 유튜브라는 이 거대한 플랫폼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다 있죠.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같은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다 아우르는 멀티모델 환경에서의 수익 창출을 더욱 가속화할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획일화 우려는 아마 플랫폼 안에서 AI를 어떻게 써서 차별화를 만들도록 유도할 거냐 하는 다음 단계의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AI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쓰임새가 넓어지면서 동시에 이 보안 위협에 대한 걱정도 같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5년 9월 16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보면요. 클라우드 보안 분야의 강자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AI 보안 전문 스타트업 펜지아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액은 약 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400억 원 정도 됩니다. 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결국 움직였군요. 펜지아. 네, 이 펜지아라는 회사가 생성형 AI 모델한테 교묘한 질문이나 명령어를 넣어서 비정상적인 답이나 행동을 유도하는 거, 프롬프트 인젝션이라고 하죠. 이런 공격을 막는 기술이나 또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AI 에이전트가 오작동하는 걸 탐지하는, 그러니까 차세대 AI 환경에 특화된 보안 기술을 가진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의 AI 공격에 대응하는 기술이군요. 그렇죠. 이 인수 소식 때문인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주가는 0.07%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 인수는 AI 보안 시장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기업들이 AI를 그냥 단순 업무 보조 도구로 쓰는 걸 넘어서 실제 의사결정이나 고객 응대 같은 핵심 업무에 통합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보안 방식으로는 막기 어려운 새로운 종류의 공격 루트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해커가 AI 챗봇을 교묘하게 속여서 기업 내부 기밀 정보를 빼낸다거나 AI 기반 예측 모델에 일부러 잘못된 데이터를 막 섞어서 분석 결과를 왜곡시킨다거나 이런 공격이 가능해지는 거죠. 펜지아 인수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바로 이런 생성형 AI 고유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자기네 통합 보안 플랫폼에 서둘러 추가하려는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아까 AI용 EDR이라는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게 좀 흥미로웠어요. 기존의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형 EDR 솔루션하고 비교했을 때 AI 시스템을 보호하는 건 어떤 점에서 그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기존 EDR은 주로 이미 알려진 악성 코드나 좀 의심스러운 파일 실행, 네트워크 침입 같은 걸 탐지하는 데 중점을 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AI 보안은 훨씬 더 미묘하고 복잡한 위협에 대응해야 해요. 아까 말씀하신 프롬프트 인젝션 외에도 AI 모델 학습 데이터에 악의적인 정보를 몰래 섞어 넣는 데이터 포이즈닝, 또 잘 만들어진 AI 모델 자체를 그냥 훔쳐가거나 불법 복제하는 모델 절도, 그리고 AI가 만든 가짜 정보, 딥페이크 같은 거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등등 위협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 지능적이에요. 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네요. 그렇죠. 따라서 AI 보안은 단순히 시스템 접근을 통제하는 걸 넘어서 AI 모델에 들어가는 입력값, 학습 과정, 얘가 만들어내는 결과물, 그리고 AI 에이전트의 행동 패턴까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이상한 점이 없는지 탐지하는 훨씬 더 고도화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기업들이 펜지아처럼 이 분야 전문 기술을 가진 회사를 인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AI 도입을 서두르는 기업일수록 이런 AI 전용 보안 솔루션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규제 관련 소식입니다. AI 기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당연히 사회적 책임과 규제에 대한 목소리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항상 같이 가는 이슈죠. 2025년 9월 16일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미국 상원에서 AI 챗봇이 미성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유해성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청문회 소식이군요. 네, 챗봇이 아이들한테 부적절한 컨텐츠를 추천하거나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 이런 부모님들의 우려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청문회 바로 직전에 챗 GPT 개발사인 오픈AI가 먼저 움직였어요. 10대 사용자 보호를 위해서 사용자 연령을 추정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유해 컨텐츠 관련 대화는 아예 시작도 못하게 막는 등 강화된 안전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오픈AI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거죠. 이런 규제 환경 속에서 관련 기업들 주가는 좀 엇갈렸어요. 오픈AI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1.23% 하락했는데 자체 소셜미디어를 가진 메타는 오히려 1.88% 상승했습니다. 이 소식은 AI 규제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유해 콘텐츠를 나중에 걸러내는 필터링 수준을 넘어서요. 기업들이 서비스를 개발하는 맨 처음 단계부터 안전성, 세이프티 바이 디자인,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이 원칙을 의무적으로 딱 내재화하도록 요구하는 흐름이에요. 처음부터요? 설계 단계부터? 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이나 데이터 범위를 처음부터 제한하고 가입할 때 연령 확인 절차를 더 강화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채널을 제대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AI가 학습하는 데이터가 편향되지는 않았는지, 사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투명성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서비스를 내놓고 나서 문제 생기면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만들 때부터 안전이랑 프라이버시를 핵심으로 생각하라는 거군요.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규제가 좀 혁신 속도를 늦춘다거나 비용 부담을 늘린다 이런 불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고려해야 할 제약 조건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단기적으로는 개발 비용이 더 들거나 시장 출시가 좀 늦어지는 그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좀 길게 보면요. 사용자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신뢰를 얻는 게 플랫폼이 계속 성장하는 데 정말 필수적입니다. AI 기술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성을 높이고 또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관리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고요. 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다. 되기 전에 발빠르게 강화된 안전 조치를 발표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규제를 잘 지키는 기업이 장기적으로는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메타 주가가 오른 배경은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자체 플랫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규제 환경 변화에 비교적 잘 대비하고 있다는 시장의 평가가 일부 반영됐을 수도 있고요. 네, 일리가 있네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네 가지 주요 뉴스 흐름 속에서 투자 관점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을 정리해 볼까요? 앞서 이야기 나눴듯이 알파벳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생성형 AI 도구를 막 도입하면서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더 활성화시키고 이게 결국 광고 인벤토리 확대나 광고 효율 개선으로 이어질 잠재력이 있어 보입니다. 단기 주가 등락보다는 이런 장기 성장 스토리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로벌 빅테크들의 움직임이 잠시 후 개장할 우리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걸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그렇죠. 국내 시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몇 가지 분야를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역시 데이터 센터 인프라예요. 유튜브 같은 서비스에서 AI 기능이 강화되고 사용량이 늘면 필연적으로 더 많은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 저장이 필요하잖아요. 네, 당연하죠. 이건 데이터 센터 짓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력 설비, LS 일렉트릭 같은 관련 기업들, 또 서버 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광케이블, 대한광통신 같은 회사들, 그리고 서버 열시키는 냉각 시스템, 두산에너빌리티의 관련 사업 같은 이런 인프라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CSP라고 하죠. 이들의 국내 투자 확대나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 같은 걸 계속 눈여겨봐야 합니다. 둘째는 AI 반도체 및 관련 부품입니다. 생성형 AI, 특히 영상이나 멀티모달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대표적으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수적이거든요. 네, HBM 요즘 정말 뜨겁죠. 그렇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들의 HBM 기술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 변화가 계속 중요할 겁니다. 또 아까 워크데이 사례처럼 기업들의 AI 도입이 늘어나면 AI 서버 구축이 증가하면서 고성능 서버형 D램 수요도 같이 늘고 이건 D램 시장 전체의 제품 믹스 개선, 즉 더 비싼 제품이 많이 팔리면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국내 플랫폼 및 컨텐츠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봐야 합니다. 유튜브 같은 글로벌 강자가 AI 기반 제작 도구를 막 강화하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자체 AI 기술 개발하고 서비스에 적용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분야에 집중할까요? 특히 광고 효율을 높이는 AI 기술이나 쇼핑 컨텐츠나 동영상, 특히 숏폼 같은 거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 돕는 그런 생성형 AI 도구 개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 TV 기반의 CTV, 커넥티드 TV 광고 시장이 커지는 것과 맞물려서 AI가 광고 타겟팅이나 컨텐츠 추천에 어떻게 활용될지도 지켜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AI를 얼마나 빨리 자기 서비스에 녹여내고 성과를 내는지가 중요한 기준점이 될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국내 데이터 센터 인프라, 특히 전력, 광케이블 쪽, 그리고 HBM 중심의 AI 반도체, 마지막으로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AI 기반 광고나 콘텐츠 기술 경쟁력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 흐름들을 잘 따라가야겠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미국바 AI 최신 동향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AI가 기업용 솔루션부터 우리가 매일 쓰는 동영상 플랫폼까지 정말 빠른 속도로 파고들고 있고 그 과정에서 보안과 규제라는 중요한 과제들도 함께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뉴스들은 AI가 단순히 기존 업무를 효율화하는 걸 넘어서 기업의 운영 방식이나 컨텐츠를 만들고 소비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질문이죠?
과연 이런 AI 기술 발전이 인간의 자동화 가능한 영역을 넓히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인간 고유의 것이라고 여겼던 창의성이나 복잡한 상황에서의 판단력과는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요? 기술과 인간의 역할 분담, 그 미묘한 경계선은 과연 어디쯤에서 구워지게 될지.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AI 변화를 지켜보신다면 훨씬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가 우리에게 던지는 정말 본질적인 질문이네요. 계속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최신 AI 정보들을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시장의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